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나이로 38살, 창창한 30대 여자 나재영입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해져 오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들을 듣고 있자니 나도 예전엔 그랬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 사연도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연애는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군대를 기다리다가 5년 동안 연애한 사람에게 차였고, 두 번째 남자친구는 겉은 멀쩡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자기는 남자가 좋다며 저를 떠났어요. 또 세 번째 남자친구는 저에게 평생 사랑을 바치겠다고 장담하더니 제 10년지기 친구와 바람이 나서 머리까지 쥐어뜯으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퍽퍽한 것일까? 인생의 쓴맛은 왜 나에게만 올까? 생각을 했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은 시궁창에만 뒹구르나 하는 생각을 할 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한 저였기에 이곳저곳 내가 일을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관공서나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찾아보던 저였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같은 책을 고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꼭 봐야겠기에 제가 먼저 책을 읽겠다 하니 그 남자는 자기도 그 책을 보고 싶으니 혹시 책을 다 읽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번호를 주고 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책 사이에 번호를 껴두고 있다가 책을 반납하는 날이 되어서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오늘 책을 반납하니 바로 빌려 가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맙다고 몇 시쯤 반납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래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늦으면 그 사이에 누군가 책을 빌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가는 시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납할 때 만나서 반납했는데 그 사람은 이것도 인연이라며 같이 밥이나 먹자더군요. 그래서 친해져서 나쁠 건 없다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냥 가볍게 친구나 하자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날 밥을 먹은 우리는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은 속이 깊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회사를 다니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그 사람이 말을 했죠. 저는 부러워할 것 하나 없다면서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그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사실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자신의 선택이지만 선택을 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제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양재요. 그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서로 궁금한 것도 많이 나누게 되었고, 때로는 둘이서 토론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점점 과열이 된다 싶으면 차가운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머리를 식히며 웃기도 했고, 제가 일하다 시간이 남으면 그 사람은 틈틈이 연락을 해주고 저에게 힘내라고 옆에서 많이 붙잡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어요. 저희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고 서로의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가 걱정이 돼서 안 가겠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이끌고 병원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험인 것 같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약만 한 달치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조금은 나아지는 듯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는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남자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더니 열이 펄펄 나더군요. 얼마나 아픈지 눈도 못 뜨고 아파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혼비백산하면서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다행히 119에서 빨리 와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큰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갖가지 검사를 다 해보고 진통제와 안정제를 놔주었어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조용히 잠이 들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보호자로 옆에 남자친구를 지켰어요. 남자친구가 깨어나자 아침에 담당 의사와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에 갔던 병원에서는 내시경도 안 했고 제대로 진료를 못했는지 오진이 있었던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자신이 더 힘들고 걱정이 될 텐데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에 제가 뭘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보다 제가 먼저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일단 의사는 빨리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더 아픈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서 빨리 입원부터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걱정하는 거 알아서인지 군말 없이 저를 따라서 입원하고 검사와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왔어요. 저도 그때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처음 봤어요. 가족들은 저를 신경 쓰기보다는 아픈 남자친구를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암이라니.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가족들은 암이 웬 말이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발생한 일이기에 뭘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상황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자신의 생사가 있어서 아무도 남자친구의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병간호하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기는 혼자서도 괜찮으니 저보고 제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간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제 눈에 남자친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사도 접어두고 남자친구의 건강 회복에만 신경 쓰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안쓰럽고 미안해하면서도 가족들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와주는 것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다 낫고 회복 많이 하면 결혼하자 우리.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좋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해. 많이 고통스러웠을 법도 한데 내내 치료받으면서 저 때문에라도 찡그리는 표정을 안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힘든데 더 힘들어서는 안 된다며 아픈 상황에서도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병원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아픈데 저렇게 웃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병마가 무서워서라도 도망가겠다는 말에 저희 둘은 더 힘내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저는 계속 남자친구와 함께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치료를 받는 동안 감당이 안 되는 생활비나 치료비도 제가 지원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매번 자기는 절대 절 버릴 수 없으니 마음만 변하지 말아달라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남자친구 가족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려고 노력은 했어요. 남자친구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선물도 보냈고 남자친구가 아파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챙겼죠. 그러다가 돈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는 제가 들어놓은 적금까지 깨서 드릴 정도로 저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왜 그런 걸 해주냐고 나는 이미 너에게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집에서까지 너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왜 말 안 했냐고 했어요. 남자친구 몰래 식구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것저것 힘들다 하면 많이 도와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전 호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바보같이 남자 하나 믿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 또 돈이 급하다고 하면 급전까지 다 해주니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이용하기 쉬운 애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 당시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고 또 앞으로 내가 시댁에서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시댁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어요. 제가 그냥 그들의 호구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치료를 마치고 회복이 된 상태에서 명절이라 찾아가려고 했더니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선물이나 보내라는 거예요. 친척들이 많이 오실 것 같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하러 오냐면서 와봤자 너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나 보내라는 말에 비싼 한우 세트에 전복, 과일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매해서 보냈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결혼할 사이니까 좀 더 잘해서 보내면 시댁에서도 저를 생각하는 눈길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뭘 이렇게 많이 썼냐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조금만 사도 됐는데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 병원비로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부담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물이란 보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가볍게 보낼 수가 있겠어요. 남자친구 몸보신 시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을 들였던 거죠.
하지만 그걸 받으시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전할 때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딱히 부모님이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운했던 것은 예전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집에 오라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과거에 남자친구가 정말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는 집에 오라고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스톱이랑 윷놀이까지 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놓고는 남자친구의 암투병 뒷바라지까지 한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초대조차 못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게 마음이 서운해졌어요. 남자친구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왜 그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해봤자 내 마음만 다칠 것 같고 앞으로 혹여라도 좋은 남자친구와 결혼한 뒤로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면 결혼에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저 내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마음이 아직 안 열리신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미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저를 그다지 좋은 이미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연락도 가끔 드리고 좋은 문자도 보내기도 하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죠.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법을 검색해서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서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남자친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음식을 드셔보신 건지 뭔지 역시나 답은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도 너네 예비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냥 살갑게 명절마다 인사드리고 선물 같은 거 보내고 한 게 다라고 하던데 저는 같은 행동을 해도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건지 저에게 뭐라는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시고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다들 마음이 변하시진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죽 안타까웠으면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그냥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서 결혼해서 잘하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확신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그런 시련에도 더 사랑을 틔워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시련에 오히려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사귄 지 4년 정도 되었을 때 저희는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너무 두근대는 마음에 무엇도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옷과 신발도 다 새로 사고 준비를 했어요. 화장법도 찾아봐서 참한 며느리처럼 보이려고 했죠. 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상당히 무거웠어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기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였겠죠.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시댁 식구들은 잘 대해주는 거였어요. 여태껏 저에게 냉정하게 했던 것은 어쩌면 혹시라도 헤어졌을 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건가 하는 생각에 불편할 것 같던 시댁과의 상견례도 너무 행복하기만 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해결될 줄이야 몰랐다고 남자친구에게도 난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서 학가에서 같이 살자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도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좋냐고 이제 우리 결혼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을 하는데 왠지 이제 진짜 우리는 예비 부부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사귀면서 고비도 많이 온다는데 우리 둘은 고비가 시댁밖에 없었거든요. 시댁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무엇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듯 했어요. 그렇게 서로 상의 끝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갑자기 전화가 왔지만 그래도 지난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터라 밝은 웃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 쌩한 말투로 예비 남편 몰래 둘이서만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냥 결혼 준비나 혼수 문제로 상의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 시어머니를 뵈러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이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에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먼저 와서 음료를 다 드시고는 물을 벌컥 들이키고 계셨어요. 제가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저를 째려보시고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헤어져라. 오늘 이 말하러 나오란 거야.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난번에 결혼 허락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넌 우리의 짝이 아니었어. 우리의 상처받게 않게 잘 헤어져줘. 말은 부탁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였어요. 헤어져 주길 바라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가 내 말을 따라주기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난 너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저를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던 다 고치도록 할게요. 저는 헤어지겠다고 말을 하느니 정면 승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상처 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엇을 노력하던 내 마음에는 차지 않을 거다. 솔직히 말하면 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너라는 아이도, 네가 하는 일도, 내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모두 싫어. 그러니 여기서 내 아들 두고 떠나. 내 아들은 너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제가 병간호까지 다 하면서 곁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그 어떤 부부보다 끈끈해요.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 목숨 그렇게 파리 목숨같이 가볍지 않다. 너네 둘 다 헤어지고 나면 잘 됐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 내 말에 따라. 안 그럼 나도 그때부터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다. 시어머니는 누가 너를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 많은 데서 우냐면서 저에게 눈물을 당장 그치라고 강압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우리가 결혼만 해서 잘 살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입장인 건 줄 상상도 못했기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참을 숨죽여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두고서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접는 건 자기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간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걱정이 앞섰는지 집으로 계속 찾아왔어요.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았는데 아프다고 안 만날 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기에 저에게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헤어져 보자는 결론이 들어서 우리 그만 만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계속 준비를 하던 사이에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니 지금이 만우절도 아니고 무슨 농담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며 저에게 약간 싸한 분위기로 그런 농담 재미없으니 다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사이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헤어지자 말을 했고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부터 차근히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이었던 듯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뭐라고 둘러댈 만한 이유도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왜 자기 엄마를 혼자서 만나러 가서 그런 수모를 당했냐며 이건 엄마가 100번 잘못한 일이니 당장이라도 자기가 엄마에게 말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지 말라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상처를 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미 많이 실망을 한 상태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가족들도 자기 아플 때 챙겨주지 않을 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니겠냐고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여자친구를 버리면 그건 진짜 몹쓸 인간 아니겠느냐고 자기를 아껴준 현모양처럼 어떻게 버리느냐고 말을 했대요. 시어머니는 내가 오죽 싫으면 그러겠냐고 도와준 건 고맙지만 고맙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단지 고마워서만 결혼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결혼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대요. 남자친구는 절대 시어머니 전화는 받지 말라고 하고 혹시라도 받을 일이 있으면 자기가 옆에 있을 때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됐었나 봐요. 그러고는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 둘 마음만 확고하다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결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라도 해보자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때 선택이 잘했던 건지 아닌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몇 장이나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가 찍기도 했었어요. 할까 말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서류를 한 장이라도 예쁘게 써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날 정말 마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느낌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서는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 결혼식에 오실 거면 오고 아니어도 난 상관 안 하고 살겠다고 했나봐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따지려고 하고 각종 욕설들이 난무한 메시지가 왔지만 이미 결정한 것은 되돌릴 수 없기에 저도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노력했었죠. 시어머니는 연락으로 되지 않자 계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집을 구하지 않았고 남편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기에 시어머니는 키까지 가지고 계셨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문을 직접 따고 들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눈앞에서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솔직히 날강도보다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그때 좋은 말로 헤어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냐면서 자기는 어른 뜻을 거절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 따위 남자에게 손해볼 거 없다면서 결혼생활 할 거면 그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진짜 인정해 주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가 저희를 괴롭히는 시기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약간 도를 넘는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안을 뒤집어 엎거나 추운 날이나 비 올 때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서 집안에 비가 다 들이닥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청 고생하기도 하고 문 열어두는 바람에 가스비가 폭탄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어떻게 아들 집에 그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생을 하다 보면 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일부러 화장실에 물을 틀어놓고 가셔서 물이 넘쳐나서 장판을 갈았던 적도 있고요. 하루는 보일러를 진짜 너무 뜨겁게 틀어놔서 추운 날씨였는데 오죽 더우면 집에 있기 힘들 때도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꺼내서 쓰레기통에 담아놓고 가시는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옷도 입지 말라고 세탁기에 다 넣어놓고는 거기에 먹물까지 풀어놓고 가시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만 하셨고,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집 열쇠마저 바꿔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수 위였습니다. 열쇠공을 불러서 열쇠를 따고서 집안에 들어오셨어요. 열쇠까지 바꿨다는 것에 더 흥분을 하셔서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심지어 가전제품의 코드까지 싹둑 잘라버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어요. 저는 계속된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에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져서 일도 쉬기로 했지만 집에 수시로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조차 있지 못하고 매일 집을 나와서 방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술을 진창 드시기도 하고 진짜 막말로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시거나 저희 집이 무슨 모텔이냐 다들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자기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정신을 잘 못 차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번호키로 바꿔버리고는 밖에 열쇠공이 함부로 문을 따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붙여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을 해대면서 밖에서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니 자식놈이 여자에 미쳐서 자기 엄마가 오겠다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면서 저희를 모함하기에 이르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저러고 산다면서 손가락질하기에 이르렀고 이사를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남편과도 갈등이 많았어요. 남편 때로 울면서 저에게 나도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모습을 저는 더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술을 잔뜩 먹고는 자기 엄마랑 어떻게 잘 지내볼 방법이 없느냐고 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저도 알았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계속 시간만 흐를수록 우리 둘은 둘만 좋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우리 둘은 같이 있어도 서로 예민해서 말을 해봤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계에 다다라서 처음부터 우린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을 선언했어요. 그만하자. 처음부터 우린 아니었던 거야. 헤어졌어야 해. 난 도저히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나 이혼 못 해줘.
그럼 계속 이렇게 살래? 우리 서로 힘들잖아. 이렇게 살아봤자 나아지는 거 없어. 아니야, 그거 안 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어? 어머니 마음 내가 돌려볼게. 그러니까 제발.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이를 나아지게 할 방법은 이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제서야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에게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우리 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냐고 설득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일찍이 말을 했다며 자긴 어떻게 해도 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지치지도 않는지 한 달 가까이 집에 가면서 부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강하게 거부를 하셨던 듯해요. 저는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안 만날 것은 아니니 일단 이혼하고 연애를 하듯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했죠.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이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서로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거라며 거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그게 낫지 지금처럼은 피가 말려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말을 했어요. 남편은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저희 집 앞에 화단을 망쳐놓기도 하고 문 밖에다 락카로 헤어지라는 말을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제가 싫으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치하게 굴 정도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에서 쥐락펴락하고 싶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희를 괴롭히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이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편에게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까지 더 붙였죠. 결국 합의 이혼을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시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남편에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며칠간은 홀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랑 하나 바라보고 참 어렵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닫았던 가게 문도 다시 열고 원래의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잠시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오래 있다가 가진 못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좋은 건 맞았지만 시어머니의 방해 때문인지 그전처럼 마음이 끓어오르진 않았어요. 사랑의 방해를 받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더 간절해진다지만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그 마음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얼굴에서 계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이란 건 다 지나가면 끝인 걸 왜 그렇게까지 구태여 이어가려 했는지 스스로를 바보스럽다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쁘고 하다 보면 자주 못 오기도 했어요. 저는 아마도 이혼할 때 이 사람과 아예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는 제가 먼저 연락한 적도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어요. 굳이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가 제가 이혼하고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혼한 지 4개월 좀 지나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압박이 꽤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이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안쓰럽다고 선봐서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라고, 자기 어머니 이기지도 못하는 남자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핑계라고 하면 핑계였겠죠. 사실 저도 그때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는 남편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워낙 자기 프라이드도 있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지 이른 나이에도 빠르게 자기 노후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이었어요. 동갑이라 말도 잘 통했고 앞으로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짜 저와 인생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죠. 처음에는 친구 사귀어보자 하고 나간 자리였지만 저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꽤 있게 되었고 그 남자 역시도 호감이 있다는 확실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만나자고 했을 때 저는 지난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전 남편이 찾아와서 그 가게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반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쳤을 것 같다며 제 마음을 먼저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런 과거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면서 혹여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에게 다 털어놓아도 된다고 했어요.
전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 미안한 느낌이었지만 그간 고생한 걸 생각하며 어차피 다시 살아봤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는 부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정말 세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훌훌 털고 저도 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와 새로운 인연을 키워가게 되었어요. 깊은 마음까지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까워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전 남편과의 사랑도 컸지만 헤어지고 나서부터 식기 시작한 감정이었기에 그 감정보다 앞선 사랑이 되어 있었어요. 제 가게에도 자주 찾아와서 저 대신 일까지 해주기도 한 그 사람과 결국 전 남편은 마주치게 되었어요. 누구세요? 저 재영씨 남자친구입니다. 놀라는 전 남편과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마주칠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전 남편을 끌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야 했기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거 알고는 남자친구가 전 남편을 데리고 나갔던 것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전 남편에게 한동안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당사자가 아니니 얼마나 설명이 되었겠어요. 결국 장사고 끝나고서야 제가 전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고 다시 생각해보자 했지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배신한 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치만 나도 내 인생 이제 살고 싶어. 당신의 어머니의 그늘에 숨죽여 지내고 싶진 않아. 내가 설득한다고 했잖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그 조금만이 언제까지야? 당신 어머니가 죽을 때?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미쳐버릴 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잘 살아보려고 이혼한 거였잖아. 그래? 근데 지금 벌써 이혼하고 얼마나 흘렀어. 우리는 그때와 달라진 것도 없어. 아니라면 말을 해봐. 전 남편은 제 말에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요. 이혼하고 더 나아진 상황은커녕 전 남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매일 저를 쥐구멍에서 만나듯이 했고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마음이 변한 걸 알게 되자 전 남편은 망연자실해서는 대답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밤늦게 전화와서는 자기는 아직도 제 마음이 변한 걸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절대 사귀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미 사귀고 있고 전 남편에게 나를 구속할 이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전 남편은 저의 강경한 태도에 포기한 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이 변한 걸 알았기에 전 남편도 말을 하려다가 못한 것 같았어요. 이제 전 남편도 알았겠다. 저는 다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처럼 장사도 하고 남자친구와도 잘 지냈는데 제 가게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버리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제 입장에서는 막말로 청천벽력이었죠. 나에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는 건가 싶었고 게다가 전 남편과 헤어지게 만든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그게 왜 내 탓이야.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반말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마침 손님이 없을 시간에 찾아와서 망정이지 손님들이 봤으면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다 제 탓이라고 소란을 피워댔어요. 다 헛소리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미친 소리 할 거면 경찰서 가서 하라고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 다 죽어가 알아? 아무거나 배 터지게 주워먹다가 토하다가 미친듯이 웃다가 울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때문에. 너 같은 하찮은 것 때문에. 저는 연락이 안 와서 그냥 전 남편도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정신을 놓은 것과 같은 행동을 했었나 봐요. 충격이 많이 심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자기가 원한 바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로 자기 아들이 상처 입었으니 이제야 그 책임은 또 내 탓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시작은 당신이 하고서 끝은 내가 뒤처리해야 하는 것 마냥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가소롭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아들 다시 사랑해서 그전처럼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건 또 아니잖아. 내가 당신 며느리로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사는 건 싫다고 얼마나 괴롭혔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건 가증스러운 거지. 제정신이라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못해. 이럴 시간에 당신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챙기겠지.
저도 전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하고 당장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납득이 가지 않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굽히고 들어가 봤자 저 여자가 시킨 대로 또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싶어서 저도 더 세게 말한 것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할 말이 없어지니 저렇게 독한 년이 따로 없다면서 제 서방 죽이고 다른 놈과 바람 펴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때처럼 그이 간호하며 이제 다시는 당신 얼굴 못 보게 단판 지어서 데리고 나올 거야. 그래도 괜찮다면 내가 가서 당신 아들 구해주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어떤 게 이득일까 생각을 하는 거였겠죠. 아무리 봐도 아들의 상태는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저를 집안에 들이는 것도 싫고, 또 제가 전 남편과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 떼놓을 걱정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동안 째려보더니 자기 아들 간호하러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계속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한다는 건 진짜 너무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야 전 남편의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저도 걱정에 일이 손이 잡히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자 남자친구는 언젠가 한번 겪을 일이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보면 사실 그냥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생각보다 저에 대한 마음이 깊어 보여서 말을 하기가 미안할 정도였다고까지 했어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 내가 챙겨주는 것보단 가족들이 옆에서 있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생각 안 하려고 했으니까 진짜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남자친구는 제가 원하면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저를 많이 좋아한다는 뜻과 저에게 함께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런 믿음직한 모습이 좋아서 알겠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부딪히게 되고, 이 상황이 반복이 될 것만 같아서 제가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말을 들은 거였기에 더 그 말에 끌렸죠. 더 오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출근하기 전 가게의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에는 간판까지도 깨트리려고 돌을 던진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떠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떠난다고 해도 제 가게가 멀쩡해야만 다음 사람이 구해지는 건데 이젠 명백히 남인데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병원 가서 링겔을 맞으면서 화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CCTV를 바로 달았고 방 유리에 붙여두었어요. 여기에서 미친 짓 하는 새끼는 당장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막상 CCTV를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그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조사 과정 중에서 시어머니와 연락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의뢰자인 시어머니가 저를 무조건 괴롭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지만 남의 영업장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를 부리는 건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짓이었기에 시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자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 시어머니도 우리가 결혼하면 포기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어요.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어요. 자기 아들과 인연도 끊겼는데 끝까지 이러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결혼해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저희가 제주도까지 인사드리러 갔어요. 전 남편의 가족들과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기도 했고 이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인연이 그런 걸 어쩌겠냐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서로 아껴서 잘 살기만 하면 바라는 것이 없을 거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는 거였어요.
전의 시댁에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전 남편을 내조하고 온갖 선물을 다 사드려도 저 자신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했는데 선물보다 제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고 인정이 많게 생겼다는 따스한 말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니 결혼도 가족들을 잘 보고 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시큰해졌습니다. 천천히 결혼 준비를 잘하라는 말과 함께 결혼할 때 준비할 게 많으니 보태 쓰라면서 3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 준비 중이니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쓸 게 많을 텐데 당장 여윳돈이 되지 않아서 이것밖에 못 준다면서 요새 꾸민비라고 많이 준다는데 그거라고 생각해서 쓰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하니까 남자친구는 그럼 자기가 받은 거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혼할 사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아오면 어쩌냐고 하니까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주시는 거라고, 우리 부모님 돈 남아 돌아서 막 주고 그런 분들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돈은 허튼 데 안 쓰고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되는 것들만 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하는데 전 남편의 어머니는 계속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가게 앞에 쓰레기를 늘어놓고 주변 상가에 제 가게에 욕하고 다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더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귀가하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좀 늦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정리하고 가던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다다르자 누가 뒤에서 저를 퍽치기 해서 쓰러졌던 거였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실려갔고 남자친구가 급하게 왔습니다. 가벼운 뇌진탕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밝혀내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골목길이다 보니 CCTV는 없었고 목격자는 찾는 수밖에 없어서 남자친구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찾으러 다녔어요. 제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듣고는 제주도에서 날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일 잘 되려고 액땜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쉬라고 하시고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범인은 못 찾나 보다 싶어서 저는 포기하려 했는데 남자친구는 골목길 들어가기 전에 세워진 차에 붙어있던 블랙박스에서 범인이 찍힌 것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서는 범인을 추궁하니 그 범인은 자신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의 어머니는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찾아오냐고 된통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집에 있던 전 남편도 나오더군요. 저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 눈에는 전 남편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사람 시켜서 가게 망쳐놓고 퍽치기까지 해놓고 잘 살 줄 알았어? 나 당신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거야, 알아?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물었어요. 내가 한 거 봤어? 난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알고? 당신이 시킨 거 그놈이 다 불었어. 예정도 없지만 예정 생각해서 가게 일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게 훼손한 것까지 다 신고했으니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헬스케진 얼굴로 시어머니가 했던 짓을 다 듣고 나서 좌절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어머니 용서하지 말라고, 이혼한 건 네가 정말 현명했던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갑자기 전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지만 헤어질 때 너무 제 생각만 하고서 매정하게 버린 것 같아서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상가 훼손한 문제, 명예훼손, 폭행을 한 것은 살인미수로 잡혀 들어갔어요. 청부했다는 것을 계속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상대방 통장으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저도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많았고 아무리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지만 저에게 한 행동은 너무나 도를 지나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잡혀 들어가면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더 발악을 하면서 저를 죽이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경찰들도 하도 시끄러운 아줌마라고 그 경찰서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나 봐요. 여담이지만 경찰 중 한 분이 저런 분 몇 번 봤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중에는 방성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죗값을 치러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최악인 사람과 엮인 것 같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나중에 전 남편과 사정이 있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전 남편도 어머니한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마음을 많이 추스른 모습이었어요.
자기와는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행복하게 못해주고 보냈지만 그 사람과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많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말에 저도 앞으로는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있었기에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그와의 인연을 마무리 짓고 왔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악연을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마주칠 수 없도록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방해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가 좋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다 느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이 현재 살아가는 저에게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일도 겪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걸 못 견뎌낼 건 또 뭔가 해서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이제 와서는 그저 웃음만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딴판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해서요. 죗값을 받을 사람은 죗값을 받았고 저만 잘 살면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앞만 보며 잘 살아가려고요. 결혼하시려는 분들은 시어머니 이상하면 좀 더 살펴보고 결혼하세요. 결혼 후에 괴롭힘 당하면 아무도 못 말린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도 하는 제가 참 우습지만 그만큼 시련을 겪고 나서 저도 강해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저와 비슷한 사연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없길 바라고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